라이브 방송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뭐 말이 아니죠. 정신이 없죠. 자,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오늘 그 특집으로 2시간을 준비했어요. 오늘 9시간 8시에 시작이고요. 아마 10시 안에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10시 좀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가 좀 중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부자병법 특집으로 2시간 달려갈 겁니다. 일단은 그 거시적인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부동산 시장 설명드릴 거예요. 2가지 컨셉으로 잡았고요. 거시적인 부분은 이제 미국 시장하고 글로벌 시장 볼 거고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부동산과 주식 시장 볼 겁니다. 일단은 바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자, 보시면 주제는 이제 코로나19 글로벌 경제 위기 온화, 그리고 이제 뭐 금리 인하에 굉장히 복잡 다변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증시가 급락을 했었죠. 지난주 그 목요일, 뭐 검은 목요일이라고 이제 칭합니다. 뭐 말도 못할 폭락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이날이에요, 이날. 요 날 같은 경우가 이제 하루에 9.99%가 이제 폭락을 했죠. 미국 증시 역사상 4번째의 폭락입니다. 일단은 이 현실을 맞닥뜨린 우리로서는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이제 패닉 상태로 들어가는 건데, 오늘 이 부분하고 종합적인 얘기 한번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왜 이렇게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냐, 그 요인을 봤을 때는 크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입니다. 일단은 크게 4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죠. 우리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코로나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염병 최고 단계까지 이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가장 큰 여파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트럼프의 기자회견이 굉장히 큰 실망감을 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떻게 뭐 잘해보자, 뭐 공조를 한번 해보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유럽과의 어떤 그 진출입을 이제 뭐 막아버리고, 뭐 독일도 총리가 큰 이제 항의를 했죠. 그러니까 뭐 함께 으쌰으쌰 하자도 모자랄 판에 이제 본인이 이제 이 대선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 하에 잘못된 오판을 계속 했었죠. 그래서 부양책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뭐 엉망진창인 기자회견을 했죠. 그리고 사실 이 코로나가 지금 미국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3월 13일에 이제 트럼프가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바로 13일 전날 12일 날 지금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그 재선 가능성이 급락했어요. 바로 전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 이제 조 바이든 40 몇 프로로 이제 올라가니까 갑작스럽게 예견에도 없던 이제 그 기자회견을 열었죠. 열고서 이제 한다는 소리가 뭐 엉터리 같은 소리를 했죠. 그게 이제 증시에 또 이제 큰 그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고,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우리 국제 유가 이 치킨 게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유가가 폭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부분도 짚어드릴 거고, 또 이제 우리 유럽 중앙은행이죠. ECB에서 이제 금리를 당시에 또 동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이게 벌어진 거예요. 뭐 코로나, 그 다음에 뭐 트럼프, 유럽 뭐 중앙은행, 그 다음에 저 유가 뭐 치킨 게임까지 다 해서 벌어진 이때 유럽과의 교류 통제하겠다고 하니까 주가 떨어진 거 보세요. 하루에 카니발은 뭐 31%, 보잉 18%, 뭐 데이터 21%. 죽으란 소리죠. 이제 죽으란 소리예요. 종말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춰진 건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성 상실이 온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성을 상실하게 되면은 투매죠. 투매고, 그리고 이제 극한의 공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끔 이제 가로막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명 뭐 가치의 무가치화,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의미가 없다. 현금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인 반응이 이 멘탈 붕괴와 함께 이성 상실로서 벌어졌던 게 지난주 목요일의 일입니다. 지금 글로벌 중요 이슈를 좀 볼 겁니다. 일단은 미국 대선하고 이제 경제 여건, 그리고 원유 시장의 어떤 치킨 게임, 그 다음에 초저금리 시대, 오늘 뭐 한은도 내렸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뭐 가능성, 종합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대선 좀 볼게요. 지금 먼저 볼 거는 미국 대선이 가장 큰 이벤트예요. 뭐 우리나라 뭐 이런 총선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미국 대선이 제일 중요한 상황인데,
트럼프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올해는 미국 주식 띄우는데 사활을 걸 겁니다. 거의 목숨 걸고 띄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부동산이 어떤 가계 자산 중에 제일 차지하는 게 크다면은 미국은 거의 전체 자산 중에 70%가 이제 주식입니다. 금융 자산이죠. 일명 뭐 주식이라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가를 다스리는 게 어떤 통치의 전제 조건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전체 집권 임기 중에서의 주식시장을 다스리는 건 다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은 특히 집권 4년 차의 주식시장은 대선에 거의 직접적인 영향,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보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이게 어제 만든 자료예요. 어제 만든 자료인데 오늘 새벽에 이제 발표가 났죠. 금융정책도 나오고 재정정책도 발표한 거예요. 자료는 어제 만든 자료인데 뭐가 나왔죠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뭐 경기 부양 사회 걸어야 되니까 이제 미국 기준금리는 무려 이런 거를 말로 담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100pp 인하했습니다. 1% 인하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엊그제 것까지 이제 한 1에서 1.2%였으면 지금 0에서 0.25%가 하루아침에 제로금리가 된 겁니다. 제로금리가. 하루아침에 제로금리가 됐죠. 거의 뭐 파격적인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말씀드린 재정정책도 발표를 했어요. 재정정책도 이제 국채 5천억 달러, 그 다음에 이제 MBS 최소 2천억 달러, 합치면 한 850조, 한 850조 규모의 자산 매입 발표한 거죠. 근데 그건 있어요. 이게, 그래, 안 좋아서 이렇게 한 거 맞아요. 하지만은, 우리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를 떠올려 본다라면, 그때 당시에도 연준에서 그 MBS 매입 발표 이후에 어떤 위기의 최정점이 지나는 계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랑 그 시나리오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정도 그래도 제 생각에는 여기서 뭐 더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점 구간은 지나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이런 이 경기 부양책이 시작됐는데 이게 통할 것인가를 좀 봐야 돼요. 통할 것인가. 일단은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미국 고용 시장입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사실 성장다운 성장을 하고 있는 거는 미국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미국의 고용 시장 흐름을 좀 봐야 돼요. 근데 일단은 저는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이 미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냐, 지금 다 내던지고 심지어 금까지 다 팔아가지고 현금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미국 고용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 침체, 뭐 기업 순이익도 줄 것이고, 뭐 실업률은 뭐 말하면 뭐합니까? 뭐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지금 미국 실업률이 3.5%예요. 3.5%.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그 실업률이 지금 적은 것도 이제 긍정적이지만은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였거든요. 감소하는 추세. 그러니까 기초적인 체력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기 부양책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으로 가기에는 지금 미국 경제 흐름이 나쁘지 않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좀 그 부분 좀 짚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금융 경색이 보통 이제 이거죠. 금융에서 터지고 나서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가 이제 실물로 이게 전이되는 그런 현상인데 그 부분을 좀 따져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만약에 실물까지 이어진다면 뭐 최악인데 우리 뭐 2008년도 이제 글로벌 이제 위기 당시에는 미국 주택 가격이 20% 가까이 급락을 했었죠. 이번에 어떨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만으로 보고 싶지는 않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 주택시장 잠깐 보겠어요. 미국 주택시장, 뭐 한국 주택시장도 일단 볼 거예요. 2부 때 볼 거예요. 일단 미국 주택시장 일단 보게 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어려운 상황이 금융시장으로 끝나지 않고 실물, 즉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 탈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도 보고 싶은 건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싶진 않아요. 그 근거 데이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내에 지금 주택 자가 보유 비율이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주택 재고율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요. 잠깐 그래프 볼게요. 그래프. 이 녹색깔 그래프가 요거 미국 주택 자가 보유율입니다. 미국 주택의 자가 보유율. 그리고 이 회색깔 그래프, 요 회색깔 그래프가 지금 미국 주택의 재고율입니다. 재고율. 가만히 잘 보세요. 이 뭐예요? 변곡점은 요거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 가만히 보세요. 미국 시장의 주택 자가 보유 비율이 지금 여러분 이게 각도가 엄청 거세게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 거세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이거? 미국 주택 재고율은 어때요? 재고율은 지금 어때요? 계속 빠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요?
집을 매수해서 자가로 있겠다는 비율은 늘고 있는데 재고율은 못 받쳐줘요. 지금 줄고 있어요. 없어. 집 없어. 자, 이 상황에서 당연히 야 주식시장 무너지니까 부동산 망해야지 이렇게까지 몰아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웃긴, 이 부분도 짚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2008년도에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반등이 나옴에 있어서 미국 시장이 많이 못 올랐어요. 그리고 일단은 미국은 그 서브프라임 사태 자체가 단순히 금융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부동산과 이게 연계된 그런 큰 문제였기 때문에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택 보유하는 게 부담스럽다. 이게 좀 더 컸을 수 있어요. 다른 나라보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201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그 미국의 자가주택 보유 비율은 급반등을 하고 있고, 그게 뭐예요? 이거를 이제 충족해줄 만한 그런 공급 자체가 물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무조건 다 망한다고 볼 건 아닙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고용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주택 시장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무조건 나쁘다고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뉴스에는 이런 뉴스가 안 나옵니다. 전부 다 망할 거다. 다 망한다. 다 싹 다 팔고 뭐 금도 필요 없다. 현금 들고 있어라. 이렇게 몰아가는데 그렇게 볼 건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 주택 시장까지, 그러니까 실물까지, 미국의 경제가 실물까지 타고 들어오지 않고 이 위기가 타고 들어오지 않고 버텨만 낸다라면은 상승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택 시장이 버텨낸다라면은 소비 늘고 주식시장도 살아날 수 있고, 미국 주식시장 살아난다면은 한국 코스피도 살아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설명드린 지표는 아니지만 미국 내에서 이제 그 통계 보니까 신규 건축 허가 건수랑 신규 그 주택 착공 건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지표 모두 작년도 상반기를 기점으로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그 두 지표는 지금 꺾일 기미가 안 보이고 있어요. 일단은요. 무조건 나쁘게만 볼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왔는데 그 경기 부양책이 통하냐, 그러니까 시장에서 먹히냐 안 먹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유 나실 때 미국 내에서 우리 그 신규 주택 허가 건수랑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가 있습니다. 그거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부터 미국 주식 시장을 보실 때 말이죠. 일단은 최근에 미국 시장이 IT 업종이 크게 올라오면서 그 미국 전체 주식 시장에서 IT나 이 기술주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기본적으로 소비라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즉 소비재 업종에, 그러니까 IT 업종의 주가 회복보다도, 나중에 회복한다라면 IT 업종보다도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 베이스는 미국 시장은 소비재 업종이에요. 소비재. 그러니까 소비재 업종의 주가 회복이 되는가,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보신다면 조금 더 이 경기 부양책이 먹힌다 안 먹힌다를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은 그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부분도 여러분 모르셔도 되긴 하는데 알아두셔도 나쁠 게 없어요. 지금 벌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국제 원유 가격이 우리 WTI 기준으로 이제 $30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생난리입니다. 이게 왜 벌어지고 있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국제 원유 가격의 급락 현상은 이제 러시아와 사우디가 대판 붙어서 그렇죠. 일명 치킨게임입니다. 치킨게임. 쉽게 말하자면은 둘 다 기름 감산을 하지 않고 기름을 최대치로 생산할 테니까, 뽑아낼 테니까 한번 죽을 때까지 붙어보자.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 죽는데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게 불이 붙은 게 이번에 그 3월 6일 날 오펙에서 3월 말로 이번 달 말로 지금 원유 감산 협의 정책이 이제 협의안이 끝나는데 연장을 해야 되는데 무산됐습니다. 무산되면서 그날 국제유가가 하루에 10%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우디가 또 발표를 하는데 원유 이제 그 수출 가격 인하와 더불어서 이제 증산을 더 늘리겠다 하면서 이제 며칠 있다가 20% 넘는 국제 원유 가격이 하루에 20%가 넘는 급락을 하게 됩니다.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지난달 기준으로 사우디가 월 기준으로 1000만 배럴 좀 덜 생산하는데, 이걸 다음 달부터 1200만 배럴이 넘는 원유를 생산하겠다. 그러면은 하루에 어마무시한 공급 과잉의 이 원유가 생산되게 되는 것이죠. 망하겠죠. 원유 가격이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 이렇게 낮아지면은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납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이유는 뒤에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게 파국으로 치닫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봤을 때는 둘 다 끝까지 못 가요. 러시아든 사우디든 둘 다 끝까지는 못 가요. 끝까지 못 가요. 그리고 집값, 여러분 지금 채팅창 보고 있는데 집값에 대한 부분은요, 그거는 2부 때 설명드릴 겁니다. 잠깐 거시적인 얘기 1부 때 짚고 2부 때 집값 얘기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끝까지 못 간다. 우선은 이거죠.
뭐 러시아든 뭐 사우디든 뭐 치킨 게임 시작된다면은 결국은 사우디가 져요. 사우디가 져요. 러시아를 이길 수는 없어요. 사우디가 지금 여건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원유 가격의 어떤 적정 수익에 있어서 사우디는 수익을 뽑을 수 있는 기준 단가가 높아요. 그러니까 고유가가 아니고선 사우디는 수익 못 냅니다. 근데 러시아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저유가에서도 뭐 간신히 수익을 뽑을 수 있는데 사우디는 그게 되지가 않고,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전체 재산, 그러니까 정부 그 재정 중에서 무려 한 70% 이상이 그 세계 최대 석유 기업 아람코가 내는 세금으로 사우디가 돌아갑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또 환율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막장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소지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이 저유가에서 제일 문제되는 거는 미국의 그 이런 셰일 산업의 기업들이 거의 뭐 주유도산 날 수도 있습니다. 주유도산. 그래서 미국이 결국 나섰죠. 중재에 나서는 것이고, 뭐 러시아도 이번에 뭐 에너지 장관이 발표했죠. 웬만하면 협의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에 이제 묻혀버린 것인데, 이 코로나랑 지금 더불어 가면서 이게 큰 어떤 문제를 지금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린다면, 주식하는 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린다면 이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부동산보다 주식을 먼저 시작한 사람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알아는 두세요. 이렇게 유가가 저유가 상황에서는 가장 업종 타격이 큰 업종이 조선업종이죠. 조선업은 기본적으로 고유가 상황에서 유리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플랜트업이나 뭐 원양어선, 뭐 석유 시추 이런 거 이제 뭐 에너지 고효율 선박 만들어야 되는데, 유가가 비싸야지 그런 행동을 하겠죠. 근데 유가가 싸버리면은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원유 감산 협의점 찾고 원유 가격 안정화 찾고, 그렇다면 뭐 조선업종 매수도 물론 뭐 코로나 사태 진정되는 게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코스피가 살아난다면 한국 시장은요, 기본적으로 주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우리 초보자분들은 그냥 IT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번 급락장 오기 전에 대장주는 IT였고, 급락이 오고 나서 재반등 나온다면은 바로 전 시장에서 이 대장주 역할을 했던 그런 업종들이 다시 이끌고 갑니다. 따라서 이제 그냥 기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이게 원유시장 치킨 게임은 거의 파국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설레발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뉴스 중에 가장 큰 얘기 좀 할게요. 일단 기준금리 얘기죠. 자, 초저금리 시대 진입한다. 초저금리 시대다. 그냥 저금리가 아니라, 일단은 바로 지금 3월 초에, 이달 초에 그 미국이 이제 50bp 인하를 했죠. 그래서 금리가 1에서 1.25%가 됐는데, 오늘 새벽 발표 보셨습니다, 다들. 무려 1% 내렸죠. 100bp 내렸죠.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가 미국은 0에서 0.25%가 미국 기준금리가 됐죠. 사실상 제로금리죠. 이제 제로금리가 된 거예요. 한때 5%의 금리에서 이제 제로금리로 이제 온 건데, 아주 복합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봐요. 오주가 어려우면, 초보자분들 잘 들으세요. 초보자분들. 지금 초보자분들, 뭐 지금 채팅창 난리 났는데, 초보자분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우면은 이렇게 미국의 금리를 크게 내릴까? 0.5도 아니고 1%를 한 번에 내릴까? 제로금리를 갔을까? 얼마나 어려우면. 이거는 초보자분들의 생각입니다. 초보자분들의 생각. 자, 중수 이상급은 위기네,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B컷인데, 그냥 B컷도 아니죠. 이거는 뭐 초B컷이죠. 그러니까 이런 충격적인 금리 인하를 보시면서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맞아요. 다만 초보자분들은 큰일 났네, 금리 이렇게 이게 낮추는 것 자체가 미국이 어렵다는 소리야, 미국 망하면 전 세계 다 망하는 거야. 이건 초보자분들의 대응이시고, 고수분들은 그 다음을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충격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오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심리적 공포를 자극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제로금리가 의미하는 게 뭐죠? 돈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집에 돈 좀 있어? 라는 질문이 시간이 지나면, 너 집에 휴지 있냐? 집에 두루마리 휴지 있냐? 이거랑 같은 말이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큰일 났다, 경기 어렵다, 폭망이다, 망한다, 이게 초보자의 생각이라면, 최소한 중수 이상급 되는 분들은 돈이 휴지되네, 돈이 휴지되는 거 맞죠? 그럼 돈의 가치 내려가고 유동성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텐데, 그 돈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이겠죠. 그러면 기업 투자, 뭐 이렇게 생산적인 데만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습니까? 돈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어려운 분들 돕는데
돈은 온도가 있단 말이에요, 온도가. 근데 기본적으로 돈은 차요. 그걸 내가 잡아서 따뜻하게 만질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돈은 차요. 얼음보다 더 차요. 그 돈들이 어떤 건전한 시장에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돈이 아니죠. 돈의 본질을 모르는 얘기죠. 그러면 분명히 또 부동산에 위시한 실물 자산으로 유입돼서 자본이득을 노리는 그런 정부가 봤을 때 비건전한 그런 재화들로 또 돈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 말인데 이 생각을 못 바꾸면 평생 붕어랑 평생 가재로 살아야 돼요. 붕어 가재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면 결국 뭐냐? 그러면 한국은행도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어제 만든 자료니까 좀 오차가 있습니다. 어제 만든 자료여서. 그럼 한국은행도 결국은 금리 내려야 돼요. 그거 내렸잖아요, 지금요. 금리랑 동참. 무려 0.5% 내렸습니다, 이제. 그럼 금리가 0.75가 된 거예요. 0.75 된 거죠. 그러면은 이런 초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그 방법론들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확실한 거 한 가지는요. 가만히 있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네, 가만히 있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물론 지금 요거 초저금리 시대의 생존법이라고 별도 영상 한번 찍어 올릴 겁니다. 다만 결론 미리 드립니다. 가만히 있는 게 무조건 지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자, 그 부분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자본거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해법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독자분들이 최소한 오판하지 않도록 그렇게 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얘기인데요. 저는 사실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번 얻어 걸려서 뜨고 싶은 사람, 뜨고 싶어, 자기 이름 석자 알리고 싶어서 막 스타가 되고 싶어서 안달이 사람들이 떠벌리는 헛소리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자꾸 귀를 기울여주고 이거에 자꾸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이런 내용에 아무 득될 게 없어요. 이거 허튼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금융위기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벌어졌던 금융위기 상태랑은 지금 너무나 체질적으로 다른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근데 자꾸 똑같다고 싸 잡아가는 것이죠. 물론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당시랑 비교하면 안 돼서 당시랑은 전혀 다른 원인에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고 과정도 주식 폭락 이런 건 유사한 건 나오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벌어지는 상황들은 그때랑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런 소리에 지금 이런 소리 꺼내는 분들도 제발 뜨고 싶어서 뜨고 싶어서 유튜브 조회수 올리고 광고 수입 먹고 싶어서 그런 얼토당토한 소리를 무책임한 소리들을 함부로 뱉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이제 온고잉하고 이제 애프터 코로나,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그 후 두 가지로 나눠서 코로나 진행 중에 벌어질 것들,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벌어질 현상들 나눠서 볼 건데요. 일단은 코로나 온고잉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과 다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공포심과 이번에 경기 부양책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부양책을 내놓을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금리 낮추고 돈 푸는 겁니다. 왜냐면 방법이 없어요. 자, 기대감과 우려감이 이제 공존하는 그런 이제 시작인데요. 그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기 때문에 급등락이 반복될 겁니다. 급등락이. 지금 보세요. 9.99% 빠진 다음날 미국 시장에서 9% 반등했죠. 물론 코스피는 절대 혼자 흐름으로 못 가죠. 그러니까 목요일날 내준 거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또 끌어올렸죠. 그러니까 계속 그럴 거예요. 급등과 급락이 반복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주식 개미 투자분들에게 조언 드립니다. 이런 급등락에서 단타 치고자 덤비시는 분들은 몸에다 신나 뿌리고 달려드는 불길 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든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아니면 들어가 있으면 가만히 계시는 게 맞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은 분할 매수 스탠스 취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무튼 변동성은 저희 뭐 어떻게 말로 못할 정도로 이제 급등락이 반복될 겁니다. 하루 웃고 하루 우는 것인데 제발 단타 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망합니다. 싹 다 망해버릴 겁니다. 이혼 당합니다. 가정 파탄 납니다. 제발 주식 하실 거면 단타 치지 마세요. 신용 쓰는 분들은 그 주식을 하지 말고 그냥 부르르게 성금 내고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날려먹을 거, 다 날려먹을 거. 병나 죽습니다. 병나 죽어요. 이런 상황, 이런 변동성장에서 단타 치면은 돈을 벌어도 여러분, 병 속에 폭병 납니다. 사람 죽어요. 피 말라 죽습니다. 그런 거 제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 심리가 무너지면, 이제 금융에서 큰 타격이 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가 실물로 불이 번져 나가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주식 빠졌으니까 부동산 다 망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지켜봐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두고 봐야지 하는 것인데 지금 다 단정 짓고 있어요. 다 망한다. 야 주식은 코스피 이게 이렇게 난리 났는데 어떻게 강남 아파트만 버텨내냐. 단정 짓는 말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쉽게 단정 지을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물론 주가 폭락하면 부동산만 안전할 수는 없죠. 예, 맞아요. 안전할 수는 없죠. 하지만은 부동산 폭락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그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급락 가능성을 좀 검토해 볼게요. 부동산 급락 가능성을 볼게요. 자, 코로나바의 부동산 폭락은 올 것인가? 자, 코로나바의 부동산 폭락은 올 것인가? 자, 일단 잘 보세요. 자, 폭락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폭락이라는 게 뭐예요? 폭락이라는 게 뭐예요? 많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긴 떨어지는 건데 뭐예요? 엄청나게 많이 빠진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이 빠진다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그러면 그 떨어지는 폭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떨어지는 폭이 이거 2018년도에서 설명드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2019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겨울에 하반기에 2019년도에 엄청난 폭락이 온다라는 우리 별별 지금 그분들은 다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라고 발을 빼겠습니다만은 2019년도에 부동산 폭락 온다라는 그 폭락설이 도배가 됐을 때 그때 했던 강의 내용입니다. 떨어지는 폭을 결정하는 건 자 보세요. 저울 하나에 야구공 하나 이제 올려놨고요. 반대쪽 저울에 볼링공 올렸습니다. 볼링공. 자, 어떤 게 더 누르는 힘이 강하죠? 어떤 게 더 누르는 힘이 더 강하죠? 누르는 힘이 강할수록 많이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죠. 누르는 힘이 셀수록 많이 내려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 돌아와서 보세요. 가격이 떨어지면 그 하락폭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보세요. 하락의 폭은 누르는 힘이 셀수록 많이 빠지는 거 맞죠? 뭐 살살 누르는 거랑 확 누르는 거랑 아주 세게 누르는 거랑 한 200kg, 300kg 되는 사람들이 올라타는 거랑 50kg 되는 사람이 올라타는 거랑 다르겠죠? 그러니까 누르는 힘이 즉 하락의 폭이고 그 누르는 힘이 뭐예요? 누르는 힘이 뭐예요? 매도 물량. 하락의 폭은 누르는 힘만큼이고 그 누르는 힘은 매도 물량이 많으면 많이 쌓일수록 팔겠다는 물량이 산더미처럼 쌓이면 쌓일수록 결국 뭐예요? 매도 물량이 많을수록 하락의 폭이 커지는 거네요. 상식 아닙니까? 상식? 그러면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어놨죠? 결국 매도 물량의 적체 수준이 낙폭을 결정하는 건데 그렇다면 다 필요 없어요. 저 빨간색 글씨 과연 매도 물량은 부동산 시장을 폭락시킬 정도로 많을 것인가? 그 부분만 보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 계속 오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쉬었다 가야지. 이 코로나 이 사태에서 지금 미국 주식 뭐 다 빠진 상황에서 쉬었다 가야 되는데 그 낙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낙폭이 지금 폭락론자가 얘기하는 것들처럼 뭐 30%요? 뭐 15%요? 정말 그렇게 그러면 30% 폭락할 정도의 매물이 쌓여야 되겠고 15% 폭락할 정도의 매물이 쌓여야지만 폭락하는 겁니다. 즉 떨어지는 가격의 폭은 규제 강도, 경기 여건 다 필요 없는 것이고 그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매도 물량이 시장에 쌓일 것이냐 거기서 낙폭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줄에 대한 질문이 이 댓글창에 미리 올라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질문하더라도 이런 댓글이 지금 얘기 꺼내기 전에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보통은 강의도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끝나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죠. 그러면 정말로 매도 물량이 부동산 시장을 폭락시킬 정도 수준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시장에 유통될 만한 매물이 너무 적습니다. 자, 보죠. 지금 일단 거래 불가. 그러니까 사고 팔기를 막아놓은 게 너무 많죠. 우리 재건축도 우리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제 있죠. 재개발은 뭐 작년 초 기준으로 이제 사업시행과 통과 못한 것들은 죄다 이제 분양권 되는 순간 입주까지 못 팔죠. 분양권 전면 다 막아놨죠. 또 뭐예요? 제한. 이건 이건 거래 불가고 거래 제한은 뭐예요? 양도세, 중과세 최고 세율 몇 프로입니까? 68.2%. 딱 때려놓으니까 어때요? 나 80, 90%도 못 팔겠네.
아, 나 70% 가까운 요세금량 나 못 팔겠네. 그러니까 뭐예요? 다주택자 매물들이 못 나오잖아. 네? 거래 불가 및 제한. 그리고 또 뭐예요? 아예 시장에서 매물로 사라져버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뭐예요? 주택 임대 사업. 지금 서울에 전체 주택 중에 몇 프로예요? 아무튼 10몇 퍼센트가 10%가 넘는 10%가 훌쩍 넘어요. 지금 이제 주택 임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년에서 10년간 못 팝니다. 왜냐하면 8년에서 10년간 이거 파시면은 세금 관계가 다 꼬여버립니다. 단순한 과태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요. 그리고 증여.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다 머리 아프신 분들은 뭐예요? 증여 택했죠, 증여를? 증여가 여러분 사상 거의 최대치 증여가 나오고 있죠? 증여는 뭐예요? 최소한 5년간은 못 팔아. 그럼 시장에서 5년간 안녕이에요. 증여 매물 안녕. 5년간 안녕. 주택 임대사업 물건은 8년에서 10년간 안녕. 그리고 이 8년이 아니라 여러분 거의 10년 보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지금 주택 임대사업자는 8년 하고 팔고 돼요. 근데 보통 10년 갈 거예요. 왜냐면 지금 8년의 장특공제가 50%, 10년에 70%인데 요 8년에서 10년으로 2년 추가 보유하는 것 자체가 양도세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무려 장특공제를 20%, 요 2년만 더 추가 보유하면은 20% 더 받아요. 그러면 아마 8년 보유하고 80분들보다도 10년에 꽉 채워서 80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저도 주택 임대사업자지만은 나 8년 있다 팔아야지. 아니요, 나 10년 보유하다 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10년간 안녕이에요. 못 나와. 그럼 결국 뭐냐? 이 주택자 매도가 관건이다. 왜? 다주택자 매물 못 나온다니까. 여러분 못 나와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매물 수준은 1주택자 매물입니다. 물론 다주택자 매물 나올 수 있죠. 그 한시적으로 지금 10년 이상 보유한 것들 올 상반기 되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 많이 나옵니까? 이거를 이 해수 제한 좀 안 돼. 10년 이상 보유한 것만 이거 일시적으로 세금 규제에서 피할 수 있게 해주다 보니까 이게 매물이 많이 나오냐고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거밖에 없어. 1주택자. 그럼 1주택자는 어쨌든 그럼 2주택자 매물은 언제 나오냐? 셋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일시적으로 2주택인데 나 몇 년이나 팔아야지. 그거. 그 다음에 나 지금 1주택인데 나 갈아탈래. 나 이참에 좀 좋은 동네로 급매물 잡아서 갈아탈래. 그래서 살고 있던 집, 그러니까 새로 살 집 잡고 살던 집 파는 거죠. 여기 하나 매물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수요를 동반한 매도니까 이거는 제로성입니다. 제로성. 그쵸? 없는 거예요. 공급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서 매도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순수한 매도는 이거죠. 이거 뭐예요? 이거. 나 팔고 나 무주택 가서 나 청약할래. 나 그냥 이참에 나 무주택 가서 분양가 상한제 물건 나 한번 받아볼래. 또는 뭐예요 또. 나 3기 신도시 나 받아볼래. 무주택으로 살아야 되겠어.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그 선택하신 분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야.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평생. 20년 후에도 3기 신도시 기다리는 내가 실수한 것 같다는 얘기 하고 있을 겁니다. 그분요. 지금 30대 분들이 나이 50 먹고서 3기 신도시 내가 믿었구나. 믿은 내가 바보지. 이 소리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몰라. 이제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되겠어. 이제. 말을 참으니까 병날 것 같아요. 이제. 말도 못해. 무슨 말하면 죄도 아니고 말 좀 다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폭락. 그러니까 떨어지는 폭이 많은 걸 폭락이라 그러는데, 떨어지는 폭이 많으려면 매물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야 되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매물이 많습니까? 매물 뭐 어디서 나와요?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멍도 다 막아놨고, 구멍 하나에서 그 하나의 구멍에서도 이게 거의 반이 막혀서 그냥 졸졸졸 새고 있어. 그런데 어느 세월에 산더미처럼 매물이 쌓입니까? 그 말을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이 순서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폭락이 올라오면은 폭락은 많이 빠지는 거야. 많이 빠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지? 뭘 어떻게 돼? 매물이 엄청 쌓여야 돼. 그럼 매물이 많이 쌓일 수 있나? 내가 한번 봐야 되겠어. 보니까 뭐예요? 지금 보세요. 구멍 있습니까? 매물 구멍 있습니까? 어디 구멍이 보입니까? 난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떨어지는데 저는 급락이다, 폭락이다. 이 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폭. 설레발 치지 마세요. 설레발 치지 마십시오. 유통 가능한 매물이 너무 적고요. 두 번째. 여러분, 폭락하려면은 급매물보다 일단 뭐예요? 그 매물이 많이 쌓이는 과정에서 많이 쌓여야 폭락이 나오는데, 매물이 많이 쌓여야 폭락이 나오는데, 그 매물 중에 특히 무슨 매물? 경매 매물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야지만 급락이 시작됩니다. 경매 매물이. 그러면 지금 여러분 경매 사이트 보시는 분들 좀 답변 좀 해보세요. 매물 많습니까? 지금 경매 시장에
이 마우스 검색에서 살만한 좋은 매물들, 탐나는 막 매물들 막 쏟아져서 이것도 관심 매물에 막 바구니에 장바구니 담고 있습니까? 무슨 매물 있습니까, 지금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이 얘기 저 얘기 다 듣지 마시고, 본질을 보세요. 정 가운데에 있는 본질. 저 뿌리를 보세요, 뿌리를. 네? 지금 한겨울에 나뭇잎이 진다 그래서 이 나무가 죽은 겁니까? 꽃 안 피입니까? 뿌리가 살아있는데 나무가 왜 죽습니까? 이거 목기호처럼 말했죠. 평생 붕어 가재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다들. 그리고 이제 뷰봇, 잠깐 뷰봇은 지금 이제 지난주에도 뷰봇이 매주 들어요, 뷰봇이 지금. 그래서 이제 채팅은 저속 모드 지금 뭐 30초인가 1분에 한 번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유일하게 뷰봇을 방지할 수 있는 대처입니다. 좀 답답해도 이해를 바라고요. 그리고 보세요. 야, 나도 팔래. 너도 팔아. 나도 팔래. 그러니까 투매가 나와야지만 매물이 쌓이거든요. 막 집어 던져야 돼요. 이거 들고 있으면 내가 망하겠다, 큰일 나겠다. 내가 먼저 팔아야지. 이 심리가 작용해야지 매물이 쌓이고 폭락이 오는 것인데, 지금 잘 보세요. 지금 보유하기가 들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이 지금 부동산 들고 있는 게 막 정말 내가 미칠 정도로 여러분 어렵습니까? 막 죽을 것 같습니까, 지금요? 보유하기 최악의 상황입니까? 보유세 때문에? 금리 내려갑니다. 전세 없습니다. 뭐가 문제죠? 근데 무주택자분들은 뉴스 보시면서, 야, 보유세 인상. 집 소유자분들이 다 망했다. 내가 안 사길 잘했구나. 그분들 그 샀으면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버티만 합니다.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금리 내리고 전세 없는데 집 소유자분들이, 그래, 보유세 내는 건 억울하겠죠. 힘들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투매가 나온다? 투매가 나온다? 경쟁 매도가 나온다? 그래서 무주택자는 무주택자고 다주택자는 다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의 차이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것이고, 그 생각의 차이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현실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실은 내일을 또 만듭니다. 자, 투매가 나올 것인가 좀 보자고요. 투매가. 그러니까 투매가 나와야 물건이 쌓이고, 물건이 막 쌓여야 급락이 나오는 것인데, 자, 막말로. 자, 3주택자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집이 3채 있는데 그 중에 한 채가 한 2억 빠졌대요, 2억이 빠졌대요. 잠깐 판사해 볼게요. 자, 3주택자가 있어요. 3주택자가 있는데, 어떤 게 한 2억 빠졌대요, 2억이 내려갔대요. 미치는 거죠? 네? 속쓰리겠죠? 그러면 초보자분들은, 야, 2억 빠졌어? 하루아침에 뭐, 한 달 만에 돈 2억이 사라졌어?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야, 저기 2억 빠지면 이제 다른 집들도 막 2억 낮춰서 팔겠구나. 이건 초보자의 생각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주택자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세금을 68%를 내야 돼. 양도세를 68% 내야 돼요. 그럼 2억이 빠졌어. 이 사람 손해 얼마입니까, 여러분? 네? 세후 손실이 얼마입니까? 세금을 68%, 지금 팔면 68% 내야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매매가, 호가 2억의 하락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이 사람 2억 손해본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세후로 봤을 때 6천 몇백만 원 손해본 겁니다. 2억이 빠졌는데, 초보자분들 이해 가십니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이게 지금요? 만약에 1억이 빠졌다라면은, 1억이 날아간 게 아닙니다. 세후로 3천 몇백만 원 손해본 겁니다. 진정한 손실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흥분할지언정 여러분들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뉴스 보면은 급매물 막 거래됐다고 뉴스가 막 나와요. 일단 그 급매물은 뭐예요? 누가 주인이었죠? 매도자 뭐예요? 심약자. 매도자는 무조건 심약자 급매물이에요. 심약자가 아니고서는 지금 요 초기 상황에 바로 던진다? 일단 심약자. 자, 심약자 급매물이 나와요. 안 나올 순 없지.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양. 문제는 양이에요. 심약자 급매물 나오지. 급매물이 안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아니, 아파트가 5,000세대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쳐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100건, 200건 거래입니까? 2건. 심지어 어떤 거 한 건 거래되면 뉴스에 떠요. 그러면 4,998명에서 4,999명의 소유자분들이 2억 떨어지고 그 급매로 팔린 이 급매물 시세를 이 4,900명의 분들이 끄덕거리고 인정하는 시세라고 생각하십니까? 황당한 거죠, 이제. 부동산 학개론에 설레발 치지 말란 말이 안 나와서 제가 인문학과, 철학과, 심리학을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락은 있어도, 하락이 없을 수는 없죠. 하락은 있어도. 그리고 이 하락도 뭐라고요?
급매물이 몇 건이 만들어내는 하락입니다. 하락은 있어도 폭락이란 말 함부로 쓰지 마라. 네? 괜히 대중들 선동해서 진짜 한번 뜨고 싶은 사람들 뜨는 것도 모르겠어. 그러면서 뭐 무주택자를 위한답시고 하면서 무슨 광고 후원료를 받고 있고 무슨 유료 상담 왜 하고 있습니까? 무주택자 상대로 왜 벼룩의 간을 빼먹고 있습니까? 네? 폭락노자분들 우리 방송 많이 보시더만 잘 들으세요. 아니 왜 벼룩의 간을 뽑아먹고 있습니까? 네? 어려운 무주택자분들 도와주지 못할 망정 무슨 후원금에 무슨 유료 강의에 적어도 저는 아무리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구걸을 안 합니다. 네? 사지가 멀쩡한데 밖에 나가서 땀 흘려 돈을 벌지 거기서 무슨 사람들 겁을 줘가지고 공포 마케팅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까? 그렇게 번 돈은 끝이 안 좋습니다. 네?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왜 봐줍니까? 지금 지금 우리 구독자 외에 지금 실시간 들어오셔서 나는 폭락론을 믿는데 여기 이상한 사람들 모여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께서 드리는 말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네? 거기 폭락론 가서 좋아요 누를 동안 그분은 그렇게 번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 살 거란 말입니다. 좋게 한 달에 4, 5천만 원씩 법니다. 그 모아서 그 사람 부동산 사고 당신은 평생 무주택자로 살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대중들의 부거 가제를 하는 처사입니다. 그게요. 네? 다른 게 부거 가제를 하는 처사겠습니까? 아주 질이 안 좋은 방식의 그런 수익 구조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우리 초보자분들은 급매물이 하나 팔리면은 야 이제 확 빠졌대. 그러니까 그 급매물 한 건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집 많은 사람 다 팔 거다. 다주택자분들은 우리 초보자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초보자인 거고 그 사람은 다주택자인 거예요. 우리 무주택자 초보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입니다. 지금 무주택자분들 생각 잘 압니다. 나는 집이 없으니까 직장만 안 잘리고 온 세상 부동산이 반토막 나면 좋겠다. 네? 아니 반의 반토막 다 망해버려라. 그런 마음가짐 먹으면은 결국 본인만 이 귀한 인생을 허비하고 계신 겁니다. 상대방이 무너지고 망해서 잘난 놈이 다 내 옆으로 주저앉길 바라는 그런 생각 하신다면은 그거는 본인이 누워서 본인 얼굴에 침 뱉는 그런 행동이에요. 나도 한번 일어나서 나도 한번 올라가 봐야지.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폭락론 방송 보면서 박수 치는 분들이 다 그렇게 그분들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듣고 싶은 말을 해준다? 나의 희망사항을 누가 얘기해준다? 어쩌려 그러세요 도대체. 예, 지금 9시인데요. 잠깐만 쉬었다가 가겠고요. 다음 이어지는 주제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 겁니다. 이어서 가시죠. 잠깐만 10분 이따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으로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 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1권, 2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 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